당신이 있는 집의 모든 공간이 어두컴컴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참고로 여긴 강남 최고급 타워 47층입니다. 햇빛이 강하게 들어와도 모자랄 곳이 어두컴컴하게 된 건 얼마 전 재혼한 사람의 강요 때문이었어요. 만났을 땐 그러진 않았는데 재혼 후 사람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남편은 지금도 저 멀리서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얼마 전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과연 저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표현해주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2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세영이라고 하죠. 54살이니까 이제 나이도 나이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고 딸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독립했거든요. 매일 아침 7시면 미용실 문을 열고 저녁 8시면 닫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허전했어요. 손님들은 늘 제 얘기를 들어주지만 정작 저는 누구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 고객인 김 여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세영 언니, 내일 골프장에서 작은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요? 혼자 가기 좀 그렇고 언니 같은 품이 있는 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골프도 모르고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님이 워낙 간곡히 부탁하시니까 결국 따라 나섰죠. 그 골프장은 정말 화려했어요.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골프장이었는데 평소 제가 가본 곳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멋진 클럽하우스, 그리고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어딘가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한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나이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정말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키도 크고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분이 김 여사님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나누더니 자연스럽게 저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진욱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듣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사람인데 눈빛이 시끄럽더군요. 오래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혼 후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얼굴이 빨개지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손이 예쁘시네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군요. 한진욱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용실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이런 설렘이 54살에도 가능한 건지 신기했죠.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진욱 회장은 매일 꽃을 보내왔어요. 장미, 튤립, 카네이션까지 정말 다양한 꽃들이었죠.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꽃에 담긴 카드를 읽으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미소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의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진욱 회장이 직접 미용실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분이 차에서 내려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세영 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진욱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거든요.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미용실 사장인데 왜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진욱 회장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평범하다고요? 당신처럼 2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해온 분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신의 그런 진실함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한진욱 회장은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절대 선을 넘지 않았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더 정중하게 차림을 하고 나타난 한진욱 회장이 무릎을 꿇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습니다. 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54살에 이런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눈물이 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인 다음 날 새벽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미 열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잠갔는데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백합 한 다발이 의자 위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거든요. 카드도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해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 4시경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꽃을 놓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용실 열쇠를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진욱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회장님, 혹시 우리 미용실 열쇠를 복사하셨나요? 당신이 감동했길 바랐어요. 앞으로 그 공간도 제 세계니까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다른 무언가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한진욱 회장이 준비해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지는 스페인 남부의 고급 리조트였죠.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 스위트룸이었는데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한진욱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샴페인과 스페인 현지 와인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분위기를 더했죠. 세영 씨,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네요. 한진욱 회장이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저도 잔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54살에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사랑받는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밤늦게까지 테라스에 앉아서 지중해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진욱 회장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도 해주고 젊은 시절 해외 생활 경험담도 들려줬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는데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한진욱 회장이 보랏빛즙 한 병을 가져와서 제게 내밀더라고요. 자기야, 이걸 마셔봐요. 해조리랑 블루베리를 혼합한 거예요. 처음 보는 음료였는데 색깔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진한 보라색이면서 약간 검은빛이 도는 그런 색이었어요. 면역과 노화 방지에 좋아요. 당신 체질에 꼭 맞는 맞춤 건강식이랍니다. 제가 직접 영양사와 상담해서 만든 거예요. 한진욱 회장의 설명을 들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제 건강을 이렇게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거든요. 맛은 좀 이상했지만 참고 마셨습니다. 맛이 어때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만 건강에 좋다니까 앞으로도 잘 마실게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한진욱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하루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리조트 안을 둘러보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근처 마을도 구경했죠. 그런데 셋째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그 보랏빛 즙을 마시고 나면 오후가 되면서 급격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졸음이 쏟아졌어요. 여행 피로인가 보네요. 좀 쉬세요. 한진욱 회장이 그렇게 말해서 낮잠을 잤는데 한번 잠들면 저녁까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여행 피로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깨어나서 한진욱 회장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오후에 뭐 했나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바에서 칵테일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후 2시쯤 잠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저녁 7시까지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수영복도 젖어 있고 머리카락에서 염소 냄새도 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왜 이렇게 끊어지지? 혼자 중얼거렸더니 한진욱 회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행 와서 너무 릴렉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뇌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왠지 찜찜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진욱 회장이 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우리가 살 집을 준비했어요. 강남에 있는 최고급 타워 펜트하우스입니다. 47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산에서 평생 살았는데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간다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한진욱 회장이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용실은 어떻게 하죠? 20년 동안 운영해온 곳인데요. 걱정 마세요. 훌륭한 직원에게 맡기면 됩니다. 당신은 이제 회장 부인이니까 그런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부산의 미용실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삿짐도 한진욱 회장이 모든 걸 처리해 줬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죠. 강남타워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7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이 장관이었어요. 한강이 보이고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져요.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펜트하우스 내부도 화려했습니다. 거실만 해도 제 미용실보다 넓었고 침실도 3개나 있었어요. 모든 가구가 고급스러웠고 주방도 최신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저녁 뭔가 답답해서 창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모든 창문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해서 한진욱 회장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창문이 열리지 않네요? 아, 그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47층이라 바람이 너무 세서 위험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갑갑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진욱 회장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집을 둘러보는데 집사가 나타났어요. 김 집사라고 하는 40대 남성이었는데 정말 무표정했습니다. 부인께서 창문에 대해 궁금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답답해서요. 잠깐이라도 열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햇빛 노출을 조절하기 위해 회장님께서 모든 창문을 자동 시스템으로 제어하십니다. 일광량도 건강에 영향을 주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에 전화기가 없었어요. 인터넷도 제한되어 있어서 특정 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었죠. 부인, 이걸 차고 계세요. 김 집사가 스마트워치를 건네주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일정표와 수면 리듬을 조절해주고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도 측정해줍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 몸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섬뜩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는지, 심지어 화장실에 언제 가는지까지 모든 게 기록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음식도 김 집사가 정해진 시간에 가져다 주고 TV 채널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은 내가 숨쉬는 공기조차 회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곳이구나.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한다며 결혼한 남편이 저를 새장 속 새처럼 가두어 놓은 걸까요?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스마트워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김 집사에게 말했더니 새 기기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백업해 두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 집사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스마트워치와 연결했어요. 그런데 백업 과정에서 화면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이 보이더라고요. 김 집사님, 저기 다른 사람 이름들이 보이는데요? 아, 그건 이전에 사용했던 기록들입니다. 곧 삭제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가 황급히 화면을 닫기 전에 저는 몇 개의 이름을 봤어요. 지연 여사, 은정 여사, 서연 여사라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진욱 회장이 늦게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지연이라는 분을 아세요? 순간 한진욱 회장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죠? 오늘 스마트워치 백업하다가 우연히 봤는데요. 아, 그건 제 사업 파트너의 부인 이름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한진욱 회장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지연, 은정, 서연이라는 이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뉴스 사이트는 접속할 수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그 이름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기사에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해운업 재벌 한진욱 회장의 두 번째 부인 박지연 씨,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기사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었어요. 미용실 원장을 하다가 한진욱 회장과 결혼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은정 씨도 검색해 봤어요. 한진욱 회장의 세 번째 부인 김은정 씨, 펜트하우스에서 의문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이것도 2년 전 기사였습니다. 김은정 씨는 카페 사장이었다가 한진욱 회장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씨를 검색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진욱 회장의 네 번째 부인 이서연 씨, 수면 중 급성 심부전으로 영면. 불과 1년 전 기사였습니다. 이서연 씨는 꽃집을 운영하다가 한진욱 회장과 결혼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진욱 회장의 5번째 부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보다 앞에 있던 4명의 부인들 중 3명이 모두 의문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요. 다시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떠올려 봤어요. 각기 다른 생활 루틴, 수면 시간, 기분 추적 데이터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
그것은 한진욱 회장이 모든 부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관찰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 씨도 매일 아침 그 보랏빛 즙을 마셨을까요? 은정 씨도 창문이 열리지 않는 이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을까요? 서연 씨도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모든 생활이 감시당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의 뒤를 잇고 있는 걸까? 저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걸까요?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의문의 추락사, 아니면 수면 중 급성 심부전으로요? 손이 떨려서 스마트워치를 벗으려고 했는데 벗겨지지 않았어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지금 실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한진욱 회장의 5번째 실험체로 말이죠. 전처들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한진욱 회장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매일 아침 건네주는 보랏빛 즙도 마시기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거부하면 왜 안 마시냐고 물어볼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 집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부인, 오늘 저녁에 회장님의 따님이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한진욱 회장에게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한진욱 회장은 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왜 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저녁 7시쯤 한지우 씨가 왔어요. 37세라고 했는데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는데 아버지와는 달리 어딘가 우울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어색했어요. 한지우 씨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시선을 계속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진욱 회장이 거실에서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별로 다정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세영이가 잘 돌봐주니까. 그렇군요. 정말 간단한 대화였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한지우 씨는 3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좀 더 있어도 되는데. 아니요, 일이 있어서요. 한진욱 회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한지우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영 언니 조심하세요. 네, 뭘 조심하라는 말씀인가요? 하지만 한지우 씨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가서 배웅했는데 신발을 신으면서 한지우 씨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한지우 씨는 제 눈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한진욱 회장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어봤어요. 지우 갔나? 네, 일이 있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그 애는 원래 그래. 아버지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그렇게 말하는 한진욱 회장의 표정이 씁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우 씨가 준 쪽지가 더 궁금했거든요. 밤에 한진욱 회장이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한 줄만 쓰여 있었어요. 8월 14일 오전 10시 지하 서비스 계단으로. 8월 14일이면 내일이었어요. 왜 한지우 씨가 저에게 이런 메모를 줬을까요? 그리고 지하 서비스 계단이라니 그런 곳이 있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지우 씨가 저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말, 그리고 이 수상한 약속.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지우 씨도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전처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지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결혼 후로는 처음이었죠. 나는 사랑받은 게 아니라 기록되고 있던 거였구나. 그동안 한진욱 회장이 보여준 모든 사랑과 관심이 사실은 실험이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냥 관찰 대상이었던 거죠. 4번째까지의 실험이 실패했으니까 5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었어요. 8월 14일 아침 한진욱 회장이 급하게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 3일 정도 있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아쉬워했겠지만 이번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요? 김 집사가 있으니까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잘 있다 오세요. 한진욱 회장이 나간 후 오전 10시가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 문을 열어봤어요. 평소엔 잠겨 있었는데 이상하게 열리더라고요. 한지우 씨가 미리 뭔가 조치를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계단에 내려서자 한지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언니한테 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시죠? 전처들 이야기도 아시고요. 한지우 씨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말이죠. 아버지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동 패턴과 심리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말이에요. 언니는 5번째 실험 대상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전처들도? 네, 모두 실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실험이 끝나면 한지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없는 동안 도망치세요. 저는 오늘 밤 언론에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한지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해요, 지우 씨. 정말 고마워요. 어서 가세요. 1층 뒷문으로 나가시면 돼요. 보안 카메라도 제가 미리 꺼뒀어요. 47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게 막막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김 집사에게 들킬 수 있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몇 층씩 내려갈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층쯤 내려왔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무서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요. 30층을 지나면서 스마트워치를 보니 심박수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이 기계가 더 이상 저를 감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말이에요. 거의 2시간이 걸려서 1층에 도착했어요. 뒷문으로 나가는 순간 정말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 하늘이 이렇게 넓었구나.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하늘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람도 느낄 수 있었고 새소리도 들렸어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근처 공중전화에서 부산에 있는 절친 윤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아, 나야. 세영이. 세영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이 안 되던데? 지금 설명할 시간 없고 서울 어디 모텔에서 하루 묵어야 할 것 같아. 도와줄 수 있어? 윤정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라 그런지 제 목소리만 들어도 급한 상황인 걸 알아차렸나 봐요. 그날 밤 모텔에서 뉴스를 봤는데 한지우 씨가 정말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제 아버지 한진욱은 연구자였고 저 여성분은 5번째 기록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한지우 씨는 울면서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폭로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지우 씨의 폭로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진욱 회장의 실험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 한진욱 회장을 다시 만났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분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연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진욱 회장은 심신통제, 감금, 기록, 강요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의 전처 중 2명이 세상을 떠난 일도 사실상 방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모든 루틴과 기기들, 보랏빛 집과 스마트워치, 자동 창문 시스템까지 모든 게 통제의 수단이었던 거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부산의 미용실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서울에 있기도 어려웠거든요. 언론의 관심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러던 중 남해 바닷가 마을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어요. 윤정이가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작은 미용실 하나가 임대로 나온 걸 봤습니다. 세영아, 여기서 새 출발해 보는 게 어때? 윤정이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해 바닷가 마을의 미용실은 부산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오히려 더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을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조세영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았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만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었거든요. 한진욱 회장의 부인도 아니고 누군가의 실험 대상도 아닌 그냥 조세영으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 주셨고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다니.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인생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다를 보며 하는 심호흡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한지우 씨가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미리 연락을 줬었거든요.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지우 씨는 어떻고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 유산 중 일부를 여성 피해자 재단에 기부하고 그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지우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언니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별다른 일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언니는 살아남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바닷가를 걸으면서 한지우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와 치유 과정에 대해서 말이죠. 언니는 이제 어떤 기분이세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다바람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다시 숨쉬고 있었어요.